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엿새째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은 106개로 하루 만에 9개가 줄었는데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이미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0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전파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의심 사례까지 포함한 34명 가운데 23명은 백신 접종을 아예 받지 않았거나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내년 2월부터는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 이른바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학원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 관련 지원금이 너무 적다면서 정부의 코로나 지원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원팀을 강조하며 선대위가 출범한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이 전방위 코로나 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어제 오후에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의 경종을 울리기 위한 쌍특검과 결선 투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두 후보는 이번 대선이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미국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주목되는데 영국 등에서도 미국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면 미중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1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한 달여 동안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4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초 하루 평균 16.8명에 이르던 사망자 수가 최근 44.8명까지 급증했는데 지난 4일 하루 동안에는 역대 최다인 7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채 집에서 대기하는 감염자도 이미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각 요일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초반 어제 월요일 하루 확진자는 4,000명대가 예상됩니다. 먼저 홍지용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58명입니다. 일주일 전 같은 시간보다 917명 많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4,000명대 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주일째 매일 4,000명대를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727명으로 같은 기간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기 병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6%, 남아있는 병상은 106개로 하루 만에 9개나 줄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확진자도 1,00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서 조치가 시급합니다. 사망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한 한 달 동안 1,000명 넘는 확진자가 숨졌습니다. 사실상 의료 대응 역량의 한계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국과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2주째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한 사람이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6으로 6주 연속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도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을 때보다 12명 더 늘어나 모두 24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감염자와 감염 의심자의 상당수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이 백신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주차장에 임시선별 진료소가 들어섰습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들을 집에 데려다주다 감염된 30대 외국 국적 남성이 지난달 28일 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열린 외국인 대상 예배엔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회에서 추가 전파, 그다음에 그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의 가족까지 확인된 이런 케이스에서 총 4차 전파가 확인됐습니다.
실제 이 교회 예배를 받던 경기 안산의 한 중학생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충북에 사는 70대 여성 역시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으며 변이가 비수도권으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확인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12명, 지금까지 모두 24명입니다. 여기에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3명 등 현재 오미크론 변이인지 분석 중인 의심 사례자까지 더하면 34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3명이 접종을 아예 하지 않거나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그동안 외국인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언어 소통 어려움, 개인적 불이익 등을 우려해서 접종이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인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커뮤니티 등과 소통하면서. 이런 사각지대는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여전히 확진자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델타 변이에도 취약합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백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접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 접종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선언했습니다. 학습권보다 학생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내년 2월부터는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 이른바 방역 패스가 있어야 학원도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이 학원가로 몰려듭니다. 내년 2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거나 PCR 검사 확인서를 내야 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원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1차 접종을 해야 이른바 방역 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가 몰려 있어 접종할 시간이 빠듯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죠. 예, 우리 아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겨울방학을 앞두고 특강 접수를 마친 학원도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청소년은 백신이 자율접종이었잖아요. 무작정 이렇게 강제적으로 학원의 방역 패스를 이용해서 아이들 접종률을 높이는 거는 무책임한 그런 태도라고 일부의 반발에도 방역당국은 청소년 방역 패스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소아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학습권보다 공익적인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3주일 안에 백신을 맞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방역 패스 대상 시설을 확대하면서 종교 시설이 빠져 논란입니다. 방역당국은 종교 시설은 출입구가 여러 곳이고 출입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시설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감염도 인천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된 돈이 쥐꼬리만큼 적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서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고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회의엔 의원이나 당직자가 아닌 업종별 자영업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얼마를 국민에게 직접 지원했냐.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이 후보는 전 세계 주요국의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도표로 정리해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의 재정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재부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이런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기재부, 특히 기재부가 주로 이런 걸 하는데.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거의 사채를 써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 왔었는데 소상공인 대출도 안 나왔어요.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1년 6개월을 버텼거든요. 근데도
그러자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되면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 떠넘겨서 눈물 짓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지원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김종인 체제로 중도층 표심에 다가선 만큼 이 후보의 차별화 행보는 더욱 빨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권 교체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빨간 목도리를 두른 채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은 전면에 젊음을 내세웠습니다. 그런 너희들과 함께하는 내가 진짜 윤석열이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이 등장하며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색다른 선대위 모습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두고 진통을 빚었던 주요 인사들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원팀을 부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청년 소통에 방점을 찍었고 젊은 세대에 대한 소통과 정책 행보가 이번 선대위 활동의 핵심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입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정권 교체를 겨냥한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현 정부의 날을 세웠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자신들의 어설픈 이념을 실현하는 연구실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바로잡을 순간입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의 결합입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파국, 파산, 파멸. 윤 후보도 정권 심판을 역설했습니다. 지긋지긋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지겹도록 역겨운 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선대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 과정에서 지지 연설을 했던 청년 노재승 씨와 호남 출신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등이 합류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어제 만난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이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선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고 공조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3지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80분 동안 회담을 한 두 후보는 이번 대선이 양당 체제에 경종을 울리는 대선에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양당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적폐다, 이런 데 인식을 같이 했고 서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장동 개발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상특검 도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 의혹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어 부패에 연루된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한다. 양측은 쌍특검과 관련해 상서특검을 하되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양당 정치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과반에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다시 2차 투표를 실시하자는 건데 소수 정당 후보자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두 후보는 코로나19 병상과 의료진 확충,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제3지대 단일화에 대해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양측 모두 부인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 사건이 있고 3년 일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목소리는 내내 높았습니다. 하지만 매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숨졌는데요. 우리가 김용균이라면서 달라지지 않는 현장을 말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오환희 기자가 전합니다. 24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어느덧 3년이 됐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지 석 달 만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견이 일만 계속 잡고 있다 보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3주기인가? 내 아들 금방 돌아올 것 같은데. 김용균 재단을 비롯해 177개 단체로 꾸려진 추모위원회는 고 김용균 씨 3주기를 맞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약속을 지켜라.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정부를 향해서입니다. 더 많은 김용균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입니다. 도대체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특히 3년 전에 정부가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내세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해마다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아직 그곳에서 일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기본조차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2인 1조는 지켜지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빈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곳에 제일 많이 산업재해가 일어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만들면서 진짜 중요한 뼈대가 다 빠져버려갖고. 추모위원회는 이번 주에 전국 각지에서 추모제와 사진전 등을 열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했던 미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위해서 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역시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서방 나라들에서도 미국처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백악관이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 Games.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날 확정해서 밝힌 겁니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 인권 문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하지만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에겐 불이익을 줄 수 없어 선수단은 그대로 파견한다고 했습니다. 전날 중국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他们来或者不来，没有人会在意。对北京成功举办冬奥会也没有任何的影响。 오는 9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주최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열립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들과 권위주의에 맞선다는 취지인데 한국과 대만 등 110개국을 초청했지만 중국은 빠졌습니다. 역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던 영국과 캐나다, 호주까지 미국의 결정을 따를 경우 중국과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오후 주택 청약제도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현행 주거 정책에 대한 불만과 청약제도 개선점에 대해 무주택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경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늘 오전 선대위 회의를 주재합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도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을 방문합니다.
여야가 어제 진행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관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동안 시니어 인사들을 주로 선관위에 추천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경차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일부 통과돼서 경차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유류세 환급 기한이 오는 2023년까지로 연장이 됐고 취득세 감면 한도를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도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서 나오는 차량에도 적용이 됩니다. 카카오티 플랫폼을 통해서 렌터카를 빌릴 수 있게 됐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중소 렌터카 사업자들과 함께 이달 안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렌터카 연합회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원자력 전시회에 참가해서 협력 중소기업 10개사의 홍보를 지원했습니다. 세계 원자력 전시회는 프랑스 원자력 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 전시회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인데요. 올해 행사에는 62개 나라에서 700여 개사가 참가해서 원자력 설계, 운영, 정비 등의 분야에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한 뒤 학대하고 살해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물이나 불로 잔인하게 학대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개를 입양시킨 전 주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서해 북단 연평도 인근 해상에 있던 336톤급 유조선에서 경유가 유출됐습니다. 당시 유조선에서 해병대 유류 탱크로 경유를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방제 작업을 벌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의 산란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사육 중이던 닭 3만 6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충남 천안에 이어 전남 영암까지 산란개 농장에서 잇따라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가금류 농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조만간 러시아 정교회 수장과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 지난 2016년 처음 만났었는데요. 러시아 정교회 측 관계자가 관련 논의를 위해서 다음 주에 바티칸에 갈 예정입니다. 대구 달성군 비슬산의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두고 환경평가 최종 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전기차와 관광버스 같은 이동수단이 마련돼 있는데 31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아코디언의 전설로 불리는 연주자 심성락 씨가 향년 85세로 지난 4일에 별세했습니다. 패티김, 나훈아, 조용필 씨 등과 작업을 하면서 7천여 곡의 연주곡을 남겨서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당내는 연주인장으로 치러집니다. UN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국가가 주최하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76개 나라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화상으로 참석을 합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내일 특별 연설에 나섭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도 오늘 화상으로 열립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열리지 못해서 2년 만입니다. 대기질 개선과 탄소 중립 같은 주요 환경 정책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으로 사업가들에게서 뒷돈을 받고 인허가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병상 대기자, 사망자를 비롯해서 국내 코로나 상황에 대한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불안한 마음을 언제까지 가지고 살아야 할까 싶은 마음인데요. 최소 5년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애 기자, 영국에서 나온 전망입니다. 백신 접종은 앞으로 10년 동안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요. 네, 암울한 전망입니다. 앞으로 최소 5년은 코로나19에 더 시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 자문단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인데요. 코로나19가 예측 가능한 풍토병 상태로 정착하기까지 최소 5년은 더 걸릴 거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또 백신도 앞으로 10년 동안 접종해야 한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을 둘러싼 논란도 지금 뜨겁습니다. 여러 쟁점들이 지금 있고 제약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화이자 얘기죠. 네, 백신을 실제 금액보다 30배가량 더 부풀려 팔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가디언의 일요판 옵서버는 한 생물공학자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1회분의 원가가 76펜스, 우리 돈으로는 약 1,190원에 불과한데 화이자는 이를 22파운드, 약 34,500원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0배 가까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앞서 톰 프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화이자가 팬데믹 기간 백신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는 옵서버가 추정한 원가에는 연구, 유통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백신의 세전 이익률은 20% 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요즘 세계 주식시장이 오미크론 변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네요. 네,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87%,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는 1.18%, 나스닥 지수는 0.93% 상승했는데요. 신종 오미크론 변이가 생각보다는 덜 위험한 것 같다는 인식이 조금씩 퍼지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백신 관련주들이 나란히 급락했습니다. 모더나는 13% 넘게, 화이자는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유럽 주요국 증시도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가 다소 진정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영국 런던은 1.5%,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1.4%, 프랑스 파리 증시도 1.5% 각각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지금 JTBC 유미애입니다. 네, 남녀 간의 소개팅을 알선해주는 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여성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금을 한 사람들이 모두 사기를 당했는데요. 20여 명이 10억 원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박모 씨는 지난 10월 소개팅 앱에서 외국인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채팅으로 호감을 키워가던 어느 날 여성은 갑자기 투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 마음을 흔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래를 함께 하려면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결혼이라는 부분을 혹시나 생각해 본다면 아파트를 같이 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신이 소개하는 코인 채굴 사이트에 돈을 넣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권합니다. 박 씨가 망설이자 사이트를 통해 수익률을 확인시켜줍니다. 은행 이자의 10배 가까운 20%대였습니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다. 일정 기간 동안에 이자를 채우고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고이율이니까 혹한 거죠. 결국 박 씨는 지난달 해당 거래소에 여러 번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입금과 함께 여자친구의 태도가 달라졌고 이자를 주겠다고 한 날짜에 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 사기친 거냐? 이렇게 싸웠더니 내가 너의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했다니까요. 해당 거래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려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는 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서 20명 넘는 사람이 같은 일을 당한 겁니다. 소개팅 앱이나 소셜미디어로 접근해 호감을 쌓은 뒤 코인에 투자하라고 권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잃었습니다. 이 거래소는 지금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하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투자를 권유한 외국인과 해당 거래소를 사기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 등 관할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핵심 4인방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이들 4사람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했는데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로를 향해 특검을 하자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묶어서 쌍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 소식부터 살펴보죠. 이들 4사람은 배임죄 공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수천억 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네. 어제 재판은 이제 정식 재판은 아니고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재판을 하기 전에 앞서서 앞으로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뭐 부인하는지 인정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준비하는 절차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정영학 회계사는 뭐 대체적으로 공사실 인정했고요. 대장동 개발은 이제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김만배,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이들은 뭐 거의 아직 기록이 입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얘기를 하겠다. 이제 그래서 어제 뭐 재판기일은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네 명이 공범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는 인정을 했고 나머지는 아마 부인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성남시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서 대장동 개발을 한 것이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손해를 끼친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취지의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영학 회계사만 배임죄 공범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자, 정영학 회계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김만배 씨 등 대장동 핵심 인사들과의 대화를 녹취한 그 녹취 파일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 이 녹취 파일, 녹취록이 이번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수사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따라가는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녹취록 자체가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녹취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랄지. 이제 정민영 변호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정민영 변호사 그리고 한 참고인이 한 5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50명들이 이 녹취록의 어떤 신빙성, 어떤 진실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느냐에 따라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유죄 무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대장동 개발 4인방 중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면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어떤 증거 능력 이 부분에서 굉장히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녹취록의 어떤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대부분이 그 녹취록에 나오는 목소리가 내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많이 되고 신빙성에 있어서 또 증명력에 있어서 인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관련된 실무자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제 배임죄의 어떤 법적인 구성 요건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모해서 손해를 끼친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리적인 그런 쟁점이 굉장히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뭐 역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배임죄 윗선에 대한 의혹 아니겠습니까? 뭐 의혹에만 그치지 말고 명확하게 진상이 좀 밝혀져서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후보도 수사가 미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뭐 야당에서는 뭐 수사가 거의 특히 윗선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구속돼 있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실무진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제 이재명 후보랄지
또 뭐 기타 다른 어떤 정치적 관여된 사람들 제3자가 있느냐 이 부분이 수사가 한 발도 진척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 검찰이 너무나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니냐. 더구나 이제 대선에 이게 잘못하면 개입했다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몸을 사렸던지 아니면 스스로가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지 못하고 수사를 축소한 그런 뭐 인상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특검을 하자 거기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대선 전에 특검이 끝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이든 간에 대선 전이든 대선 후이든 특검은 갈 수밖에 없고 특검의 결과에 의해서 관련된 제3자 유선의 운명이 결정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딴소리 말고 당장 오늘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양당 두 후보가 특검에 찬성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곧바로 특검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뭐 셈법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로는 시작을 못하는 걸까요? 일단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얘기는 야당에서 계속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서 역공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잔꾀를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검 자체에 대해서 서로 정말 대장동 개발하고 고발 사주 같이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머무를 이유가 없거든요. 네. 지연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특검 후보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검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정치의 셈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 거고요. 이제는 뭐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사실 특검을 추천과 특검 범위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다 보면 시간은 뭐 하세월 갈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지난 9월 24일 날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발의를 하자 해가지고 통과시키자 했는데 그게 지체가 됐거든요. 그러면 9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특검의 결과가 이제 나올 때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정치의 셈법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특검을 시작해봤자 결과적으로 특검의 결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계속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정치적인 그러한 머릿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후보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쌍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똑같이 특검하자 뭐 이런 주장인데 이들 두 명은 그렇다면 특검을 구성할 추천권을 제3지대로 넘겨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특검의 후보자를 추천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이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만약에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고 하면 자기가 유리한 사람을 추천해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더구나 특검의 범위 자체도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합의하게 될 거예요. 논쟁을 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지대에 있는 뭐 정의당이랄지 국민의당 쪽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객관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 특검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양당의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제3지대에 있는 당에게 유임을 하고 뭐 특검 후보도 정말로 공정성 있고 독립성 있는 후보를 추천을 해서 특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국민도 납득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양당에서 그 부분을 수용할지 아마 수용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걸 주도권 자체를 갖다가 제3지대에 주면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유불리에 본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방향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말로 특검의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좀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3지대의 추천권 이 부분이 뭐 새로운 이슈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절기상 대설인 오늘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13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이 오늘도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